그날 한지수는 30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치욕스러운 모멸감을 견뎌야 했다. 남편 민준영의 목소리는 언제나 권위적이고 냉소적이었다. 준영은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허울 좋은 직함을 내세우며 아내를 향해 멸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눈에 지수는 그저 재산도 능력도 없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무능한 아내일 뿐이었다. 지수는 30년간 그 모멸감을 인내로 견뎌냈다. 그것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다. 준영은 최근 사업이 급격히 기울자 젊고 부유한 투자자 오현주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현주와 외도를 즐겼고 그 사실을 지수에게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쓸모없는 당신에게 쓰는 돈은 단 한 푼도 아깝지. 저런 여자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어. 준영은 화려한 옷차림의 현주와 통화하며 거실을 서성거렸다. 그는 지수가 부엌에서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인지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그에게 지수는 배경소음이나 다름없었다. 현주 씨, 걱정 마요. 이 집 명의는 물론이고 내가 몰래 빼돌린 비자금도 넉넉하니 당신과 함께 호화롭게 지낼 수 있어. 준영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미래를 현주와 속삭이며 통쾌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지수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30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모두 비웃음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현주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새침하고 잔인했다. 민준영 씨, 부인분은 정말 무력해 보이시네요. 겉으로만 봐도 재산이 없어 보여요. 저런 여자에게 위자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 말이 결정타였다. 지수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헌신적인 아내로서 견뎌온 모든 굴욕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진 유리컵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소리는 준영의 통화를 방해했다. 준영은 성가신 벌레를 쫓아내듯 지수를 향해 짜증을 냈다. 이봐, 한지수, 또 사고 치는 거야? 이 나이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실수뿐이야? 정신 좀 차려. 재산도 없는 주제에. 재산도 없는 주제에. 그 말이 지수의 귓가를 맴돌았다. 지수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준영의 무관심 속에서 30년을 보낸 자신의 처지와 같았다. 하지만 이 파편들은 이제 그녀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깨진 조각들을 조용히 치웠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억눌려온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복수는 그녀의 심장에서 차갑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로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건 준영이 기대하는 무능한 아내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수는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준영이 사업상 중요 문서들을 보관하는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30년 동안 이 방에 들어오지 못했던 스스로의 굴종적인 삶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영의 서류 캐비닛을 열었다. 그녀가 찾아야 할 것은 준영의 사업 서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영이 완전히 잊고 있던 30년 전 결혼 초기에 자신이 맡겼던 낡은 봉투를 찾아냈다. 준영은 그 봉투에 담긴 서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지수가 자신에게 바친 쓸모없는 종이 조각 정도로 치부했을 것이다. 봉투 안에는 수십억 원대의 상속 자산이 명시된 신탁 증명서와
개인 재산 관리 명세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지수가 30년 전 남편의 오만함과 무시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숨겨온 그녀의 진정한 힘이었다. 그녀는 이 재산의 존재를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었다. 지수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 그 무게는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굴욕과 복수심,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당신은 나를 평생 무시했지. 재산도 없는 주제라고 비웃었어.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시해 줄 차례야. 내 결정적 서류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지수는 어둠 속에서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즉시 젊고 유능한 변호사 이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챕터 1 준비 완료. 민준영 회장 사업 파산에 맞춰 성년 의견인 청구 및 재산 보전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수의 얼굴에 복수의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200억 자산의 주인이자 남편의 몰락을 설계하는 치밀한 복수자였다. 한지수가 30년간 연기했던 무력한 아내의 가면은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여느 때처럼 지수를 무시한 채 오현주와의 사업 미팅을 핑계로 집을 나섰다. 그는 아내가 밤새 어떤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수는 준영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침실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었다. 30년간 입었던 낡고 색바랜 주부의 옷이 아니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결혼 전 아버지께서 맞춰주신 짙은 남색의 실크 정장을 꺼내 입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완벽하게 관리된 옷은 그녀의 숨겨진 품격을 드러냈다. 지수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부터 명동 일대의 땅을 소유했던 거부였다. 그는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웠다. 결혼식 날 그는 사위 민준영의 야망과 오만함에 가득 찬 눈빛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아버지는 지수에게 유언처럼 말했다. 지수야, 저 녀석은 내가 가진 것을 알게 되면 너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이 다하면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 절대 너의 힘을 드러내지 마라. 내가 가진 200억 원의 상속 재산은 내 이름으로 된 신탁에 묶어두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의 삶을 되찾고 싶을 때, 그때 이 칼을 뽑아라. 지수는 아버지의 유언을 30년간 가슴에 묻었다. 그녀는 민준영이 재산 없는 하층민 아내로 자신을 멸시할 때마다 속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다. 그녀의 인내는 복수를 위한 가장 긴 준비 기간이었다. 200억 원의 자산은 지난 30년간 전문 변호사와 자산관리인의 손에서 불어나 이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지수는 서울중앙지검 앞 최고급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의 이재혁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재혁 변호사는 지수 아버지의 신탁을 관리해 온 법률 대리인의 아들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기업 소송 전문가였다. 사모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재혁 변호사는 젊지만 냉철한 눈빛으로 지수를 맞이했다. 그는 지수가 30년간 어떤 굴욕을 견뎌왔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민준영 사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오현주 투자이사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겨우 맡고 있던 부채가 다음 주 만기입니다. 오현주는 이미 투자금 회수 준비를 마쳤고 민 사장의 개인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준영의 모든 금융 기록, 부동산 명세, 그리고
오연주와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지수는 3개월 전 서재에서 훔쳐낸 준영의 인감으로 이 모든 증거 수집을 이재혁 변호사에게 위임했었다. 지수의 선준비는 완벽했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그저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완벽한 법적 증거로 그의 숨통을 끊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민준영 사장은 자신이 파산하더라도 사모님 명의로 돌려놓은 일부 부동산과 예금이 안전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30년간 사모님의 상속 재산에서 나온 자금으로 형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30년간의 온순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완료되었습니다. 민준영 사장의 유책 사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오현주 이사와의 간통 증거, 사모님에 대한 30년간의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 증거 녹취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빌딩 숲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저들 중 하나가 민준영일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아내를 무시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관망할 시간입니다. 이재혁 변호사님, 민준영이 오연주에게 완벽하게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희망을 잃고 저에게 매달리려 할 때, 그때 이 모든 서류를 그의 눈앞에 던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의 파산은 정확히 7일 뒤입니다.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200억 유산이라는 거대한 칼을 숨긴 복수의 설계자였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재혁 변호사가 예고했던 7일은 지옥처럼 다가왔다. 민준영의 세상은 그 7일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만기일이 돌아왔지만 그의 모든 계좌는 정지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그가 비자금이라 믿고 쌓아 올렸던 비밀 금고들은 모두 빈 깡통이 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돈이 전부 어디 갔어? 준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집어던졌다. 은행에서는 그가 모르는 법적 조치로 인해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내 한지수의 치밀한 설계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일시적인 오류 혹은 사업상의 작은 문제일 거라 애써 현실을 외면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들은 더 이상 준영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30년간 쌓아 올린 사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 동아줄이 떠올랐다. 오현주. 그녀는 부잣집 딸이었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였다. 준영은 현주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녀의 투자는 사랑의 증표였고 자신의 재기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준영은 땀에 절어 헝클어진 머리로 현주의 최고급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섰다. 며칠 전만 해도 당당하게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지금 그는 경비원의 눈치를 살피는 처량한 신세였다. 현주 씨, 나야. 문 좀 열어줘. 급한 일이야. 그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차가운 표정의 현주가 나타났다. 그녀는 방금 스파를 마친 듯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민준영 씨, 이 시간에 무슨 행패예요?
꼴이 말이 아니네. 현주 씨, 도와줘야 해. 내 모든 게 멈췄어. 계좌가 막혔다고. 당신 돈이면, 당신 아버님 돈이면 이 위기만 넘길 수 있어. 우린 함께 하기로 했잖아. 준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주는 벌레를 보듯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민준영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우리라고요? 현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사업은 끝났어요. 내 투자금? 그건 이미 손실 처리했어. 당신이 쓸모 있을 땐 내 시간을 투자했지만 이제 당신은 그냥 빚더미에 깔린 늙은이일 뿐이야. 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사랑을 속삭이던 자신의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를 배신해? 배신? 착각하지 마요.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당신의 사장 타이틀이 필요했을 뿐이지.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요. 오현주. 준영이 절규하며 소리쳤지만 현주는 싸늘하게 덧붙였다. 아, 그리고 당신 아내 한지수 씨가 보낸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불법으로 증여한 내역 전부 토해내라고 하더군. 당신 때문에 나까지 피곤해졌잖아. 다시는 찾아오지 마. 쾅! 문이 닫혔다. 준영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업도, 돈도, 그리고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사랑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30년간 무시했던 아내, 한지수의 이름이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스쳤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여유조차 없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쥐어짰다. 숨이 막혀왔다. 가슴을 움켜쥔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지수 한지수.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민준영은 화려한 오피스텔의 대리석 복도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귓가에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민준영이 눈을 뜬 곳은 병원 1인실의 차가운 침대 위였다. 오현주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쓰러진 그를 구급대원이 발견했다. 심장에 큰 무리는 없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였다. 그는 며칠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감이 그의 남은 정신까지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공포는 정적 속에서 더욱 커져갔다. 간호사가 무표정하게 건네고 간 우편물들이 병실 침대 옆 탁자에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편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봉투를 뜯어본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다. 법원에서 날아온 압류 통지서였다. 그의 회사, 그의 집, 그의 차, 심지어 그가 존재조차 잊고 있던 작은 땅까지 모든 것에 붉은색 압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통지서는 한 장이 아니었다. 수십 통의 편지가 매일같이 그를 질식시켰다. 은행, 카드사, 개인 채권자들. 그들은 준영의 마지막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집인데, 내 모든 것이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들을 구겨버렸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30년간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한 파산자가 되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준영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떠올랐다. 아내 한지수. 그는 지수를 단 한 번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자
집안일을 처리하는 무국 가정부였다. 하지만 준영은 지수가 자신 몰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물론 그 돈은 준영 자신이 생활비로 던져준 돈을 아끼고 모아 만든 당연히 자신의 소유인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지수가 있어. 그 여자가 30년간 모은 돈이 있을 거야. 내 돈이지. 내 돈을 숨겨둔 거야. 준영의 눈에 광기가 어렸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평생 자신에게 복종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었다. 그는 지수가 병문안을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이 지옥 같은 병실에서 자신을 꺼내주고 빚을 갚아줄 유일한 사람.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한지수였다. 준영은 구원자를 만난 사람처럼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30년간 본 적 없던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당신 왔구나. 드디어 왔어.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는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다. 내 돈 당신이 모아둔 내 돈 있지?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내가 재기할 수 있어. 당장 그 돈으로 이 빚부터 막아줘. 어서. 지수는 병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30년 전 결혼식 사진처럼 무표정했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는 남편의 절규에도 침대 옆 탁자에 산더미처럼 쌓인 압류 통지서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민준영, 그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30년간 무시했던 그 남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두 번째 단계, 관망이었다. 준영은 아내의 침묵에 불안감을 느꼈다. 왜 말이 없어? 돈 가져왔잖아. 그렇지? 내 돈 말이야. 지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준영의 침대로부터 정확히 3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 거리는 준영이 절대로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절망의 거리였다. 지수의 그 차가운 침묵은 수백 마디의 욕설보다 더 잔인하게 준영의 마지막 희망을 난도질했다. 준영은 깨달았다. 아내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타인을 바라보는, 아니, 혐오스러운 무언가를 바라보는 냉혹한 시선이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한지수의 얼음장 같은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민준영은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가 30년간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침대 헤드에 등이 막혔다. 지수야, 왜 그래? 당신이 모은 돈 내 돈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기어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유치한 복수극이며 돈을 보여주며 자신을 겁주는 것이라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망상을 비웃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사모님,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의 젊은 남자, 이재혁 변호사였다. 민준영의 눈이 병적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변호사라니. 그는 이재혁이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 착각했다. 아내가 드디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데려온 것이라 확신했다. 변호사님, 잘 오셨소? 저 압류 통지서들 보이지요? 당장 내 아내가 숨겨둔 내 비자금으로 저것들부터 처리해 주시오. 내가 제기해야 하니까. 준영은 침대에서 거의 떨어질 듯이 몸을 내밀며 소리쳤다.
이재혁 변호사는 준영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2개의 두툼한 봉투를 꺼내 한지수에게 정중하게 건넸다. 지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준영의 침대 옆 탁자, 압류 통지서 더미 위에 경멸하듯 던졌다. 민준영 씨. 이재혁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저는 당신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한지수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 이재혁입니다. 뭐라고?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지금부터 한지수 사모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입니다. 이 변호사가 툭 하고 던진 첫 번째 서류 봉투의 제목이 준영의 눈에 들어왔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장. 이혼? 위자료? 이 여자가 미쳤나? 재산. 한 푼 없는 여자가 감히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해? 당신들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준영은 실성한 듯 웃었다. 그는 이것이 아내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했다. 돈 없는 아내의 이혼 소송은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무능한 하층민이라고 믿었다. 지수는 그런 준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0년간 들어왔던 그 모욕적인 단어.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산 한 푼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차가운 조소가 준영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재혁 변호사님, 두 번째 서류도 보여주시죠. 결정적 서류 말입니다. 이재혁 변호사는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꺼내 준영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한지수 명의 신탁 자산 및 부동산 현황 증명서. 서류의 맨 윗줄, 총 자산평가액 항목에 적힌 숫자가 준영의 동공을 후벼 팠다. 이게 뭐야? 1, 10, 100, 1000억, 2000억, 2000억 원? 준영의 호흡이 멎었다. 숫자를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30년간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재산 한 푼 없다던 아내의 이름 옆에 자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혀 있었다. 2000억 한지수 당신 대체. 그의 시선이 서류와 지수의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지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잔인하고 서늘했다. 민준영 씨, 당신이 30년간 나를 무시하며 재산 없는 주제라고 불렀지. 이게 내 대답이야. 이제 당신은 내 위자료 청구 대상일 뿐이야. 준영의 눈앞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다. 그는 구원을 바랐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파멸의 선고였다. 2000억. 민준영은 그 숫자를 멍하니 되뇌었다. 그의 뇌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30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던 여자. 자신이 던져주는 생활비 몇 푼으로 연명한다고 믿었던 아내. 그 한지수의 이름으로 2000억 원이라니.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잊은 채 이재혁 변호사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그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붉게 충혈되었다. 당신 사기꾼이지. 이 여자가 시켰어? 내 돈을 가로채려고 작당한 거지. 이재혁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벌레를 보듯 준영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영 씨,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한지수 사모님께서 선친께 상속받으신 원금 200억 원의 신탁 증명서입니다. 이 200억? 원금이 200억이라고? 준영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00억은 지난 30년간 사모님의 선친께서 생전에 지정하신 최고의 전문 자산관리인들의 손에서 운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가치 2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지수 사모님의 합법적인 개인 재산이며 민준영 씨의 재산과는 단 1원도 섞인 적이 없습니다. 그때였다. 30년간 침묵을 지키던 한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30년의 세월을 응축시킨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민준영 씨, 당신은 나를 평생 재산 없는 하층민이라고 불렀지. 지수는 준영의 침대 맡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오직 차가운 경멸과 압도적인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던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배경, 내 아버지의 돈이라는 걸.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준영은 숨을 헐떡였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빛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당신보다 열수, 백수나 현명하셨지. 아버지는 당신 같은 하이에나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 그래서 나에게 이 거대한 칼을 쥐어주셨다. 지수야, 저 녀석은 내가 가진 것을 알면 너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 너의 힘을 드러내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의 삶을 되찾고 싶을 때, 그때 이 칼을 뽑아라. 라고. 지수는 30년간의 굴욕을 하나하나 은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당신이 나를 쓸모없다고 무시할 때마다 나는 이 칼을 갈았어. 당신이 내게 무능하다고 폭언을 퍼부을 때마다 내 재산은 조용히 불어나고 있었지. 당신이 오연주 같은 젊은 여자를 끼고 돌며 내 30년 헌신을 비웃을 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준영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신이 비자금이라고 믿었던 그 돈, 당신이 내게 생활비라고 던져주며 생색내던 그 하찮은 돈, 그 돈은 내 거대한 자산에 비하면 먼지조차 되지 않았어. 나는 그 돈을 아끼고 모은 게 아니야. 당신의 불법적인 행위와 탈세 증거를 기록하고 있었을 뿐이지. 지수는 침대 옆 탁자, 압류 통지서 더미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당신이 파산한 건 오연주 때문이 아니야. 바로 나 때문이야. 내가 3개월 전부터 당신의 모든 불법 증여 내역과 차명 계좌를 이재혁 변호사를 통해 국세청과 검찰에 넘겼거든. 당신의 몰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내 설계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민준영 씨. 민준영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다. 2천억. 30년간의 기만. 완벽한 복수? 그는 자신이 30년간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벌레처럼 멸시했던 그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절대자였다는 것을. 살려줘,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는 침대에서 기어 나오려 발버둥 쳤다. 늙고 병든 몸이 힘없이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차가운 병실 바닥을 기며 지수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숙이지 않았던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응? 우린 부부잖아. 30년 부부. 지수는 더러운 것을 보듯 자신의 발을 뒤로 뺐다. 준영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부부? 당신은 30년 전 그 단어를 스스로 버렸어. 이제 당신은 내게 빚진 채무자일 뿐이야.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갚지 못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거니까. 지수는 이재혁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볼일은 끝났습니다. 나가시죠. 안 돼. 가지 마. 지수야. 한지수. 여보. 준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그의 절규는 닫히는 병실 문에 막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명예, 건강,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아내의 정체는 자신을 올가맨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사형 집행인이었다. 그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엎드린 채 2천억이라는 단어만 중얼거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민준영이 병실 바닥에서 절규하며 무너져 내리던 그 시각, 오현주는 자신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와인을 마시며 불쾌감을 사귀고 있었다. 민준영이라는 늙고 쓸모없어진 남자가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이 그저 짜증날 뿐이었다. 멍청한 늙은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손을 대려 해? 그녀는 민준영의 파산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투자금은 그녀의 거대한 자산에 비하면 용돈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 민준영은 그저 잠시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거실의 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 속보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속보입니다. M&J 건설 민준영 회장의 파산이 공식화된 가운데 검찰은 민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J&P 투자 이사 오현주 씨가 현주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의 이름이, 그녀의 직함이 왜 저기서 나오는가? 오현주 씨가 부친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여 민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탈세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금일 오전 오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현주는 TV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였다. 그녀는 민준영을 이용해 더 큰 돈을 벌려 했을 뿐인데 이제 자신이 민준영과 함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민준영과 나눴던 모든 은밀한 거래 내역, 차명 계좌, 불법 증여 계약서까지 이 모든 것을 검찰이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녀의 아버지, 오 회장이었다. 이 천하의 쓸모없는 년, 내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민준영. 그따위 놈하고 붙어먹으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아버지의 노성은 전화기 너머로도 그녀의 고막을 찢을 듯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투자였어요. 그 늙은이가 절 속인 거예요. 시끄러워. 당장 내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고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넌 이제 내 딸도 아니야. 당장 검찰에 가서 내가 저지른 짓이나 실토해.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 전화가 끊겼다. 현주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자산 동결, 출국 금지, 압수수색.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가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지수의 마지막 일격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한지수는 남편을 파멸시키는 동시에 그 남편에게 기생했던 내연녀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재혁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에는 민준영과 오현주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수는 그것을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렸다.
현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금고를 떠올렸다. 아버지 몰래 숨겨둔 현금과 보석들. 그것만 있으면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침실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를 밀어냈다. 그 뒤에 숨겨진 개인용 소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묵직한 강철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금괴와 달러 뭉치가 아니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회장은 딸의 비밀 금고까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가 손쓰기 전에 모든 것을 회수해 간 것이었다. 오현주는 텅 비어버린 어둡고 차가운 금고의 내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믿었던 돈, 그녀의 미모, 그녀의 배경은 모두 신기루였다. 그녀는 민준영과 똑같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6개월 후 민준영의 이름은 세상에서 잊혀졌다. 그의 파산 절차는 끝났고 그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한때 수십억 원대 자산을 호령하던 중소기업 사장은 이제 서울역 근처 창문도 없는 비좁은 쪽방에서 연명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악취가 났고 30년간 단정했던 머리는 기름에 절어 떡이 졌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폐허라고 부르던 그는 텅 빈 눈으로 얼룩진 벽지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2천억 한지수 2천억. 그의 입에서는 오직 그 두 단어만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이 30년간 멸시했던 아내가 자신을 파멸시킨 거대한 복수의 화신이었다는 진실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쪽방 주인이 던져준 컵라면을 뜯었다.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신문지 조각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라면 뚜껑을 덮을 용도였다. 그의 손이 신문 귀퉁이에 실린 작은 사진 앞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눈부신 지중해의 태양 아래 고급스러운 요트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지수가 있었다. 그녀는 30년의 굴욕을 모두 벗어던진 듯 평온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옆의 기사 제목은 이러했다. 한국에 숨겨진 자산가 한지수, 이탈리아 아동복지재단에 50억 원 쾌척. 준영의 손에서 신문지가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의 저 여성은 자신이 알던 그 무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당당하고 강력한 자선가였다. 아, 그는 깨달았다. 그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가질 수 없었던 존경과 품위,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두 잃은 것이었다. 지수는 그가 짓밟았던 폐허 속에서 다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컵라면 익는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신문지 속 지수의 사진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후회도 반성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원초적인 절규일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쪽방이라는 무덤 속에서 영원히 잊힐 것이다. 같은 시각 한지수는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의 절벽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 테라스에 서 있었다. 그녀는 30년간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다.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녀의 거대한 자산은 이제 오롯이 그녀 자신과
그녀가 돕고 싶은 세상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레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코발트 블루빛 바다를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이재혁 변호사가 보낸 문자였다. 민준영 파산 및 위자료 채무 불이행 최종 확정. 사건 종결. 지수는 그 문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삭제 버튼을 눌렀다. 30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연의 마지막 흔적이 화면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30년의 굴욕은 비로소 끝났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진짜 한지수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멸시의 대가는 완벽한 파멸이었고, 그녀가 견뎌낸 인내의 보상은 절대적인 자유였다.